제 이름은 김현자입니다. 올해로 75을 맞이했어요. 남편은 10년 전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그 후로는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에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제가 자식들에게 했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예요. 참고 또 참고 그렇게 많은 날들을 보내다가 결국 제 인생 모두를 걸어 가장 큰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년 전 한여름의 끝자락, 햇살이 창문을 타고 반짝이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한옥 한식당. 정원을 지나면 자그마한 연못 위로 분수가 물방울을 흩뿌리고 있었고 대청마루 위로는 선선한 바람이 스쳐갔죠. 그날은 제 아들 준호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전통과 세련됨이 어우러진 룸 안에는 나무 테이블 위로 각종 전체 요리와 고급 반상 차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요. 저와 며느리 될 아이의 부모님 그리고 예비 부부가 마주 앉아 있었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좋은 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비 신부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자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님 미인이시네요. 따님도 그래서 예쁘셨구나. 제가 던진 말에 다들 웃음꽃이 피었고 준호는 민망했는지 물만 연신 마시더군요. 아유, 저희 딸이 애교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살림도 할 줄 모르고 요즘은 남편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우리 준호도 요리는 곧잘 해요. 며느리 어머님과 주고받는 이런 말들 사이사이로 서빙하시는 분이 따뜻한 갈비찜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죠. 와, 어머니,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요. 이 집 어디서 찾으셨어요? 예비 신부가 제게 묻던 그 말투는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말끝마다 웃음이 묻어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이 마냥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창밖으로는 매미 소리와 함께 조용히 피어오르던 노을빛이 창문 틈새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날은 그 누구보다 제가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결혼 후 준호와 그 아이는 도시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비록 크진 않았지만 햇살 잘 드는 베란다와 둘이 함께 고른 하얀 소파가 놓인 아늑한 거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밝고 따뜻했죠. 어머님, 이번 주말엔 저희가 집들이 해요. 꼭 오셔야 해요. 준호가 직접 불고기도 재웠다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웃음 섞인 말끝마다 두 사람의 새 출발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껴졌고 그게 제겐 더없이 든든하고 기뻤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들 부부가 잘 살아주길 바랄 뿐이었고 그 바람대로 별탈 없이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엄마랑 같이 살까 해. 손자도 점점 크고 우리가 엄마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려서. 말은 효도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엔 크고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랑 같이 산다고? 요즘 누가 같이 살아? 괜찮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내가 괜히 눈치 보게 되는 건 아닐까?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스치더군요. 그래, 어차피 혼자 밥 먹는 것도 이젠 좀 싫고 애기 웃음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며느리도 그렇게 말해줬잖아. 효도하고 싶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며느리가 제게 직접 찾아와 말했을 때 그 눈빛은 참 진심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잘해보고 싶어요. 같이 지내면서 배우고 또 어머님께 많이 얻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누군가 내 곁에 머물겠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 왠지 모를 위로가 되던 순간이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동거. 하지만 그게 제 인생 가장 큰 선택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괜찮았어요. 며느리는 늘 밝게 인사했고,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님은 손자 보세요. 제가 금방 치울게요. 말끝마다 예의가 있었고, 저는 마음 한켠으로 괜찮은 아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빨래는 좀 개어주실 수 있죠? 이따가 애 재우시면 거실 좀 치워주세요. 별일도 아니니까 아무렇지 않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일들이 점점 쌓이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거지는 그대로. 애는 울고 있고 며느리는 방에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다 치우고 정리한 후에야 잠에서 깨듯 나와선 말하죠. 어머님, 오늘 애기 이유식도 좀 해주실 수 있죠? 전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그 말에 내가 이 집의 보모인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직장도 다니고 육아도 힘들 테니 참았죠. 하지만 결정적인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해서 저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있으려 했어요. 근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 시어머니요? 옛날 분이잖아요. 눈치도 없고 뭐든 자기 방식대로 하려 하시고 다들 킥킥대며 웃더군요. 내 얘기를 그렇게 눈앞에서 하다니.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말투도 변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은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 거 몰라요. 하물며 제가 음식을 좀 짜게 했다고 애한테 이런 걸 먹이시다니 하며 정색하더군요. 그리고는 늘 저한테 손자를 맡기며 이렇게 말했죠. 잘 좀 봐주세요.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책임질 수 있으시겠어요? 그 말이 정말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같이 살자며 함께 하자며 내 손을 잡던 그 아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아들 준호 앞에서 유진이는 정말이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내오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어머님, 따뜻한 물에 손 담그세요. 아침엔 손이 유난히 차시잖아요. 그 말에 준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이 참 살뜰하지 엄마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애쓴다니까. 하지만 아들이 집을 나서고 나면 그 따뜻한 목소리는 금세 싸늘하게 바뀌었죠. 어머님, 이건 좀 해주셔야죠. 애 봐주는 것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뭐라도 도와야 할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말투는 명령처럼 바뀌어 갔습니다. 설거지요? 그거 당연히 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집안일은 좀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참았죠. 자식 집에서 같이 사는 입장에서 참는 게 어른 노릇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앞에서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자꾸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오늘도 아예 말을 안 하셨어. 준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왜 그래? 유진이 힘들게 하지 마. 나는 둘 사이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제발 좀 노력 좀 해줘, 엄마. 그 말을 들은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걸 느꼈어요. 나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선 유진은 언제나 다정하고 참한 며느리였죠.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마지막 수까지 뒀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볼게. 어머님이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계속 눈치 주셔. 그 말에 내 아들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혹시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 우리 나가야겠네. 이래서는 못 살겠어.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괴로운 시간을 견디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손자는 아침부터 코맹맹이 소리를 내더니
점심 무렵엔 열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저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려보고 수건을 적셔 자꾸만 닦아줬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애가 좀 열이 있어.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그랬더니 며느리는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애 조금 아프다고 맨날 병원 데려가면 면역력이 안 생겨요. 괜찮아요. 좀 재우세요. 제가 퇴근하면 볼게요. 하지만 아이는 더 뜨겁고 더 힘들어했어요. 저는 결국 혼자 손자를 안고 근처 소아과로 달려갔죠. 의사는 고열이 오래돼서 위험할 뻔했다고 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며느리의 표정은 걱정이 아닌 분노였어요. 왜 제 허락 없이 데려가세요? 어머님이 뭘 안다고 애 데리고 나가요? 혹시라도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책임지셨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앞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저를 몰아붙이는데 그게 제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철렁하게 했죠. 그러더니 그녀는 제 방문 앞까지 따라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듯 말했어요. 이 집 너무 불편해요. 저희도 저희만의 삶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님도 따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 한 줄이 마치 벽돌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처럼 제 안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불 꺼진 방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렸을 적 준호의 웃는 얼굴,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많은 생각에 생각이 겹쳤고 며칠을 망설였어요. 마지막으로 준호한테 말해야겠다.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었다. 어느 조용한 밤, 손자는 잠들고 며느리는 방문 안으로 들어간 저는 거실로 아들을 불렀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너희 와이프 요즘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한다. 잔심부름이 아니라 거의 살림을 다 맡긴다. 애기 열나서 병원 데려간 것도 나였고 친구들 앞에서 엄마 흉도 봤어. 말을 꺼내는 내내 나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얹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 말이 우리 사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준호는 잠시 정적을 흘리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그럴 리가 없어. 유진이 며느리 이름는 엄마를 정말 존경한데 엄마가 요즘 예민하신 거 아닐까? 아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들 준호 앞에서 유진이는 정말이지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부엌에서 차를 내오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어머님, 따뜻한 물에 손 담그세요. 아침엔 손이 유난히 차시잖아요. 그 말에 준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이 참 살뜰하지. 엄마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애쓴다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앞에서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자꾸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오늘도 아예 말을 안 하셨어. 준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왜 그래? 유진이 힘들게 하지 마. 나는 둘 사이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제발 좀 노력 좀 해줘, 엄마. 그 말을 들은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걸 느꼈어요. 나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선 유진은 언제나 다정하고 참한 며느리였죠. 진짜 모습은 아들이 출근한 뒤에만 나왔고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고 결국 그녀는 마지막 수까지 뒀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볼게. 어머님이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계속 눈치 주셔. 그 말에 내 아들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혹시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 우리 나가야겠네. 이래서는 못 살겠어. 순간 가슴이 쿡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래, 이 집에서 내가 제일 불필요한 존재였구나.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아침부터 대화 한마디 없던 집안은 차가운 냉기마저 감돌았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현관 앞에 선 건 경찰 2명이었어요. 김연자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가정 내 분쟁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이 집 거주자 유진 씨고요. 저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고 뒤이어 거실에서 며느리가 느릿하게 걸어 나오며 말했어요. 이 집에서 불편한 일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어서요. 내 아들 준호는 말없이 며느리를 말리지 않고 서 있었죠. 그 말에 경찰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두 분이 같이 살고 계신데 지금 이 집 소유자가 누구신가요? 그 순간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집 제 겁니다. 남편 사망 이후 제 앞으로 등기된 아파트입니다. 경찰이 멈칫하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유진은 눈이 동그래져선 뭐라 말도 못하고 있었죠. 한 경찰이 확인하듯 묻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집의 법적 소유자는 김연자 씨 본인 맞으시죠? 네.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정확히 나와요. 이 집은 제 거고 저는 지금 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제야 경찰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상 거주자 분들 중 나가셔야 할 쪽은 세입자 또는 거주 허락을 받은 쪽입니다. 즉 아드님 부부가 거주 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집주인인 어머님께서 철회하시면 이제는 아드님 부부가 나가셔야겠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경찰관님 아니에요. 전 피해자예요. 하지만 경찰은 조용히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집주인의 의사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신다면 거주자는 자발적으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그제야 아들이 나섰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거라면 미안하다고 할게. 그러니까 그냥. 하지만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히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다. 그동안 날 어떻게 대해왔는지 아냐? 내가 너희 집 살면서 눈치 보고 무시당하고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심지어 내가 병원 데려간 손자 일로 경찰까지 불러? 이젠 나도 내 자리를 지킬 거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너희가 원한다면 나가줘. 당분간 딴 데 가서 생각 좀 하고 살아봐. 한순간 집안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그날 오후 준호와 유진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3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면 바람 소리가 먼저 안부를 묻는 그런 시간들. 처음엔 허전했죠. 손자의 발소리도, 아들의 퇴근 문도, 며느리의 말소리조차도 그리워졌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났죠.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달. 시간은 나에게 평화를, 그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을 주었죠. 며칠 전 이웃 아주머니에게 우연히 들었습니다. 현자 씨, 혹시 아들네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왜요? 들리는 얘기로는 며느리 일하던 회사가 갑작스레 구조조정돼서 잘렸다네요. 아드님도 다니던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직장에서 나왔고요. 월세 못 내서 그 집에서도 나왔대요.
요즘은 애기 데리고 지인의 원룸에 얹혀 지낸다더라고요.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안도가 피어났어요. 그래,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지. 처음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게 자식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유진과 아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눈물로 풀어놓았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겼고 받은 걸 마치 내 자격이라 착각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밀려나고 준호도 갑작스레 일을 잃고 집까지 잃었을 때 그제서야 알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게 어머님 덕분이었다는 거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자는 옆에서 작게 제 손을 잡고 있었죠. 그 손의 온기가 예전 그 따뜻한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친구 혜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숙아, 애들이 그동안 힘들었다고.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은 아직 왔다 갔다 해.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죠. 현자야, 그들이 지금 힘들다고 찾는 거지. 진짜 변한 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야. 지금 문 열면 또 상처받는 건 너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식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내 삶을 지켜야 할까요? 사랑과 상처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용서이고 어디서부터가 희생일까요? 제 이름은 김현자입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조용히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베푼 마음, 내가 감당했던 침묵,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말, 이젠 내게 어떤 의미로 와닿아야 할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했고 나는 아직도 흔들립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고.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가족이기에 다시 품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